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꺼내자 국내에선 자주 국방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은 가공할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 제조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는 이제 우리 전력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괴물전투함, 신의 방패라 불리는 전투함이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입니다. KDDX는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첫 구축함으로 한국 방산기술의 집약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함 건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맡고 이지스 체계 등 전투체계는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방패에서 유래한 것으로 항공기와 대한미사일에 의한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KDDX는 북한의 미사일을 감지하고 요격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X에 탑재된 미사일이 유럽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면 AIM-120에 의존한 일본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KF-X는 미국 F-35A에 비해 운용비용이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6,8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현재 경제적 효과도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지역이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 KF-X를 만드는데 조선업 경력 근로자 28.5%를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제조 능력은 국방력을 강화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89년 개발을 시작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삼성테크원, 하나, LG정밀 등 100여 개가 참여해 10년여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한국의 작품입니다. 이 때문에 K9 자주포를 한국 국방과학 기술의 총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로 15초 내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 자주포는 미국의 팔라딘과 영국의 브레이브하트에 비해 사거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의 판차우비처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고 가격도 절반 이상 저렴했습니다. 이 때문에 K9 자주포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572대나 팔리며 48%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1년 터키에 280대 수출을 시작으로 폴란드에 120대, 인도에 100대, 핀란드에 28대, 노르웨이에 24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신남방 정책으로 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인도네시아는 2011년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4월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1조 1,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필리핀은 2,000급 기반의 호위함 2척을 3,700억 원에 도입했고 태국은 2018년에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5,200억 원에 도입했는데 방산 계약으로는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인도는 한진중공업에서 포항급을 기반으로 설계한 전투함 7척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울산급을 확대해 방글라데시에 1억 달러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전세계 11위를 기록했고 수출량이 매년 늘고 있어 앞으로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제조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철수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원자력 설비 용량이 세계 5위이며 운전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찰스 퍼거슨 미 과학자협회장 등이 열람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대공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군 주력 전투기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한국의 핵무기 제조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일 미국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4차 협상도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5배 인상을 절대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굴욕적인 협상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중국의 아나무인이나 억지로 인한 분란들은 빈도도 늘어나고 무력까지 동원되는 등 그 정도가 마카파식으로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런 행동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이유를 보면 한국에도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히말라야 접경지에서 잦은 마찰을 빚던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라다크 가랑 계곡에서 순찰하던 인도 병력이 중국군과 마주치면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결과 인도군은 20명가량이 사망했고 중국은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정보에 따르면 중국 측도 적게는 35명, 최대 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 측에서 중국군이 인도군에게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못 수십여 개가 박힌 몽둥이 사진을 공개하자 인도는 물론 세계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서는 야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규탄돼야 한다. 이것은 깡패들이 할 짓이지 군의 활동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은 한술 더 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 인도 접경 지역에 새로 민병대를 창설했는데, 이름하여 사자계 고원 반격부대는 국내 대회에서 수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격투기 클럽 팀원으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 사령관은 이 부대를 반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무쇠주먹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군이 직접 나서지 않고 민병대라는 명목을 대고는 우발적 충돌 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인데, 청나라 말기 무술로 외세에 대항하겠다던 사이비 무술 집단 의화단도 떠오르고 다분히 중국다운 발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중국 양측은 국경 분쟁에서 총기, 대포 등의 현대화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먹이나 돌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양국은 국경지대에서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최전방 순찰 때는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1996년 합의했는데,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한 채 등에 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왔는지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히스토리를 살펴보자면, 중국과 인도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측량사들이 그어놓았던 당시의 국경선은 분명하지 못했는데, 지형이 워낙 험준한 데다 히말라야의 기후가 혹독했기 때문에 국경선을 단정짓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이라는 라인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지만 공식적인 국경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경 문제로 양국은 1962년 한 달 동안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네루 총리는 친소련적이었으면서도 미국에게 중국을 폭격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태평양에 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양으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련은 같은 공산국가이지만 중국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중국에 대한 지원을 끊기도 했는데, 이전부터 중국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소련을 대놓고 공산주의의 반동이라 욕하기까지 했었던 배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오히려 대의적으로는 그때도 왕따가 되어 불안해지는 상황을 우려해서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는 군대를 모두 철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도와 중국의 국경에서는 산발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양쪽 모두 우발적 분쟁이 큰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1996년에 최전방에서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7년에는 중국은 부탄,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 지역을 관통하는 새로운 도로 건설 작업을 시작하고 도카라 고원에서 마주친 중국과 인도 군인들은 싸움을 벌였고 이는 73일간 이어졌었습니다. 도카라 대치 이후에 양국은 국경을 따라 새로운 군인시설을 세웠고 실질 통제선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각자 준비를 해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초 군사회담을 통해서 가랑계곡에서 중국군은 병력 철수와 함께 주둔 천막 제거에 동의한 상태였는데 15일 소규모 인도군 순찰대가 그 중국군 주둔 천막을 제거하러 갔다가 중국군과 마주쳐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일 인도 언론은 사망한 인도군 20명 가운데 일부의 시신이 훼손 절단된 상태였다고 보도했고 인도의 반중 감정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도의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인도 국민을 흥분시켰고 인도 곳곳에선 반중 시위가 이어지며 중국 국기와 시진핑의 사진은 물론 중국산 전자제품까지 불태웠고 중국 제품 퇴출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철도부설 관계사는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746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고 인도의 국무장관은 18일 중국산 제품 보이콧과 함께 인도 국민은 중국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 정부 내에서도 중국산 퇴출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 인도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인도 정부는 국영통신사의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나 GTE 같은 중국 기업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휴대폰 시장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이 반사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에 최대 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짓는 등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인도에서 2017년까지 줄곧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2018년 샤오미의 선두 자리를 내줬고, 올 1분기에는 중국 비보에까지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었는데, 인도에서의 중국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 브랜드들을 제치고 삼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중국과 인도의 분쟁에서 눈에 띄는 사실은 중국 편을 드는 측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거의 중국을 비난하고 인도의 편을 드는 반응을 보이는데, 최근 중국의 외교적 행태를 보면 각국 정부의 속마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드 부복과 소국은 대국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등 중국의 아나무인 외교를 계속 겪었던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을 겪은 나라들도 인도와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도 없으니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과 같이 중국을 비난하는 분위기인데, 평소 중국의 자업자득이겠죠. 한편 얼마 전 한 태국 연예인이 홍콩과 대만 등이 중국의 영토 주장에 반하는 사진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공산당 댓글 부대인 우마오당과 중국인들이 그 태국 연예인을 온라인상에서 공격했고, 이에 반발한 태국인들과 홍콩, 대만인들이 가세해 밀크티 연합을 결성해서 중국 네티즌들에 맞선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한 대만 네티즌이 인도의 라마신이 중국을 상징하는 용에게 화살을 겨누는 그림을 띄우며 인도도 밀크티 연합에 들어왔다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밀크티는 영국에서 시작돼 홍차에 우유를 타먹는 방법인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역시 밀크티가 많이 퍼져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이런 인식은 비단 네티즌들만의 반응 수준이 아니라 중국이 해오고 있는 막가파식 외교의 결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전체가 코로나와의 싸움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고 중국은 이를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지 국경을 맞댄 모든 전선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여론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이 아주 중국스러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만 해도 자칭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선막은 침몰됐고, 인도네시아 어선은 쫓겨나고, 말레이시아 석유탐사선과는 대치하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여름철 어류 보호를 한다며 일방적으로 고기도 잡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필리핀령의 베트남 통킹만 파라셀 군도까지 포함시켜서 베트남, 필리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남중국해에도 지들 맘대로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구단선은 보기만 해도 참 중국스럽다는 생각이 자연히 드는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명나라 때 정화가 남해 원정을 할 때 거기를 지나갔다는 것이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 집무실에 걸어둔 중화국 치지도라는 것도 근거인데, 그 지도에는 대만은 물론 한국,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까지 조공을 바쳤던 나라라고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이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는 지도를 보면 얘네도 작은 중국이라고 할 만큼 똑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과도 영토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에는 중국 해경선이 지난 4월 14일 이래 연일 접속 수역에 들어와 사상 최장인 65일 연속 도발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CSBA가 중국이 최근 5년 동안 해군력을 극적으로 증강해서 일본에 큰 폭의 우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센카쿠 열도 점령 작전 시나리오도 있다는 보도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중국 해군의 공인 잡지에서 중국은 센카쿠에서 일본, 중국 함정 간 충돌을 유도한 후 일본 측을 재빠르게 압도하고 센카쿠를 점령하면서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게 하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만 해협에서도 중국의 항공모함이 출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중국 일각에서는 이제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의 충돌까지, 이 모든 중국의 군사적 막가파식 충돌들이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최근 몇 주간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서방에서 강력히 경고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이 같은 무력 과시로의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
포린 폴리시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지난 수년간 극히 호전적인 중화 내셔널리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평하면서 특히 2019년 이후 등장한 늑대전사로 불리는 일단의 외교관들도 바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늑대전사란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 전랑 시리즈에서 따온 것으로 중국의 젊은 특수부대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운다는